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농업, 경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업은요, 이 당시에 농법 하면은 세종 때 농사직설, 이건 우리 배웠어요. 농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돼요. 왜냐면 조선 전기까지 되면 모내기법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이 모내기법은 뭐냐면 이 물판에다가 먼저 그 씨앗을 뿌린 다음에 키운 다음에 그걸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근데 옮겨 심을 때가 대략 봄이야. 봄인데 그 봄, 여러분들 지금도 왜 봄 가뭄이란 말 있잖아요. 가뭄으로써 비가 안 와. 그러면 옮겨 심을 수 있다 없다? 한 해 농사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모내기법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요, 이제 저수지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라 이렇게 되면서 모내기법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다. 모내기법을 하면 여러분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력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느냐? 특히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여름이 되면요, 김매기라 그래요. 김매기는 뭐냐면 잡초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라고 하는데 그 잡초 피와 그 벼가 거의 비슷해요. 이걸 안 뽑아주면요, 나중에 벼에서 쌀이 많이 안 열려요. 예, 벽시가 많이 안 열려요. 예, 그러면 생산이 떨어지잖아. 그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힘들어. 여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내기법을 하면 쭉 열에 맞춰가지고 쭉 일렬로 줄을 맞춰서 벼를 심을 수 있으니까 쭉쭉쭉쭉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노동력은 지금 감소시키고 그리고 생산력은 증가시킨다. 자, 이러다 보니까 5명이 할 일을 1명이, 그럼 1명은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넓을 광자, 경작할 자, 광작이 가능해지고 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 1명은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4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쌀의 상품화. 쌀이 최고야! 쌀이 최고예요. 네, 이제 쌀이 갖고 아까 여러분 상품화폐 경제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쌀이 이제 먹기 위한 쌀로만이 아니라 팔기 위한 쌀로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냥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계약에 의해서 봄에 소작농,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과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 전기만 해도 가을에 수확을 다 하고 나서 그걸 반반 나눴거든. 소작농과 지주가. 그런데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주한테 소작농이 내가 당신한테 얼마 주겠소. 나머지 다 내 거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주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만 해도 수확물, 결과물의 반반이니까 수확물이 많이 나와야 지주도 이득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 도조법에서는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예, 거의 베팅을 하는 거야. 아니, 농사도 안 쪘는데, 내가 얼마 줄게. 남은 다 내 거.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도들이 나쁘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소작농들이 농업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오면요, 모내기법 일반화된 걸 보면 알겠지만 저수지 기술, 농업 기술 이런 게 나름대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조선 후기 농사로는요, 조선 전기에 농사직설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농가집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색경. 색경은 뭐냐면 이 색경은 색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담배. 여러분 담배는요, 조선 후기 때 들어오는 겁니다. 또는 뭐 고추, 이것도 조선 후기 들어온 거. 이런 작물들을 경작하는 그런 방법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농업은 이렇게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신분층도 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업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은요, 중농억상입니다. 농업은 굉장히 장려하는데요. 상업은 하지마, 그건 군자의 길이 아니야. 양반 성리학자들한테 그거는, 왜냐면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뭐 이걸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약간의 과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 이거 그냥 밑지고 팝니다. 그냥 가져가슈. 밑지고 파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군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은 군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중농 억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종로에 있는 그 허가받고 하는 상인들, 시전상인이라고 그래요. 시전상인. 그 다음에 지방을 이제 보찜지고 다니는 그런 보부상들, 요 정도 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상인들만 주로 활동했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여러분들 모내기법 일반화, 이건 뭐예요? 생산력 증가, 남는다는 거야. 남는다는 거. 옛날에는 1결당 뭐 예를 들면 뭐 쌀을 뭐 100가마를 생산했는데, 쌀을 한 10가마 생산했는데, 이제 이 모내기법 일반화되면서 여기서 뭐 20가마 나오는 거야. 그럼 10가마 남을 거 아닙니까? 20가마 나왔으니까. 그럼 10가마를 뭐해? 그거 교환하는 거야. 교환한다는 얘기 뭐야? 상업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농업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상행위가 발달하니까 누구나 다 상업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바로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겁니다. 시전상인들의 어떤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경쟁 통해가지고 장사해야지. 이게 바로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 통하라, 공,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라. 신해통공 정조 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장시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배웠습니다. 대동법 시행되면서 등장했던 상인이 뭐라고 했죠? 공인이다. 이 공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상들이 또 많이 발달합니다. 사상은 뭐냐면 개인적인 이렇게 국가가 인정한 상인들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운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들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요, 상업활동이 활발해져. 그럼 상업활동은 교환한다는 얘기 아니야. 교환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쌀로 교환하고 옷감으로 교환하고 아우 무거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겠죠. 뭐? 화폐. 드디어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화폐가 제대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도 화폐 유통을 시도했다고. 성종 때 건원중보, 철전, 또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하지만 실패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활구나 은병 정도였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이런 상업의 발달 속에서 드디어 상평통보,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업 발달하면서 생산력 발달하니까 남았어. 그 남은 걸 가지고 물건을 교환했어. 물건 교환했으니까 상업이 발달했어. 그 상업이 발달하니까 여러 상인들이 등장했어. 국가가 인정했던 상인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인 상인들, 활발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돈을 번 상인들이 등장하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쟁 속에서 누구는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들은 뭐라면 독점적 도매상인이라 그래. 도고라고 합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뭐 도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전 상인들 돈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공인들,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쌀 엄청나게 물건 사드리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상들. 이런 사람들이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자, 의주만상, 개성송상, 그 다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인, 그리고 동래, 부산이 있죠. 동래 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인들이 아주 전국에서 돈을 좀 엄청 벌어들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개성송상, 뭘로 돈 벌겠습니까? 개경이니까 인삼이겠네요. 자,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이 상인들은요, 배를 이용해서, 당신은 여러분들 육지에 있는 육로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조선은요, 배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행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배가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무역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선상, 배 위에서 하는 상인들의 어떤 그 배를 이용하는 상인들, 선상.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거기서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객주와 여각. 여각은 뭐냐면 여러분 여관 떠올리세요. 여관. 네, 이렇게 그 상인들을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발달했다. 다시 한번 조선 후기는요,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발달했고,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남는 게 있었고, 남는 게 있으니까 교환을 했고, 교환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인들이 활달하게 활발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면 여러분 물건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조선 후기 오면요, 바로 이 수공업자들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조선 전기만 해도요, 이런 관영수공업이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민영수공업. 심지어는 여러분들, 상인들이, 야, 나 물건 좀 빨리 좀 만들어줘. 내가 미리 돈 줄게. 네. 미리 선자, 지불할 때자, 이런 선대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이게 연결돼가지고 같이 발달하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아니,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연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광업도. 예, 광업도. 특히 여러분들 민영광업 중에서 아예 이런 사람들 생긴다. 그러니까 상인들 지금 돈 좀 많이 벌었잖아. 이 상인들한테 돈을 좀 투자하라 그래. 그리고 노동자들을 고용해.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은 부자가 되고 나머지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일반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노동자들을 고용해. 그리고 나는 광산 경영해. 이 사람은 뭐야? 전문 경영인이야. 덕대라 그래. 덕대. 덕대가 아니라 덕대. 덕대라고 그래요. 이런 덕대들도 조선 후기에 나오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죠? 예. 전문 경영인도 등장을 했고, 상업을 하는 상인들도 뭐 굉장히 발달되고 있고, 농업기술도 발달되고 있고, 교환행위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싹,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조선 경제, 세금과 그리고 상업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제까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하지만 조선 후기 양난을 거치면서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조선 후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사회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시죠.